월가의 제왕,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는 사람이죠. 한때는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모든 걸 잃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기는커녕 정말 화려하게 돌아와서 월스트리트 전체를 자기 발 아래 뒀어요. 자, 지금부터 제이미 다이먼의 정말 드라마 같은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황제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사실 그의 신화는 아주 처절한 실패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이가 43살, 그러니까 한창 잘 나갈 때였죠. 자신을 거의 아들처럼 아껴주던 멘토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복수극에 그냥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다스리는 금융제국의 자산 규모가 무려 3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인지 사실 상상도 잘 안 가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그가 이뤄낸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추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최연소 경영자, 모두가 그의 성공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어떻게 모든 걸 한순간에 잃게 되었을까요?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는요, 어떤 전설적인 멘토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 거물에 엄청난 총애를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테제였죠. 바로 이 특별한 관계가 그의 성공, 그리고 실패의 씨앗이 됩니다. 이 드라마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정말 거침없는 인수합병으로 시티그룹이라는 제국을 건설한 월스트리트의 거물 샌디 웨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그의 눈에 띄어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된 아주 젊고 총명한 인재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샌디 웨일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다이먼의 재능을 딱 알아본 후에 다이먼은 웨일이 회사로 옮길 때마다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어요. 그렇게 함께 시티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융제국을 만들면서 월스트리트를 그냥 쥐락펴락했죠. 그야말로 황금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단순한 상사와 부하, 이런 걸 훨씬 넘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보고 아버지랑 아들 같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깊고 개인적인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곧 다가올 배신은 더 충격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16년간 이어진 끈끈했던 동맹이 정말이지 너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로 샌디 웨일의 딸 승진 문제 때문이었어요. 다이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웨일은 여기에 격분했죠. 결국 43살 다이먼은 자기가 청춘을 다 바쳤던 시티그룹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최고점에서 정말 나락으로 뚝 떨어진 다이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좌절했을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칼을 갈면서요, 월스트리트 전체를 뒤흔들 아주 치밀한 복수극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준비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일단 복싱을 배우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다스리고 몸을 단련했고요. 다음으로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공부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티를 무너뜨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는 자신을 배신한 옛 스승 샌디 웨일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게 그냥 밥이나 먹자는 게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를 향한 자신의 정복 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출사표 같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한 은행으로 눈을 돌렸어요. 이게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은 당시에 부실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카고의 대형은행 뱅크원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던 곳이었지만 다이먼은 바로 이곳에서 재기의 가능성을 본 거죠. 월스트리트로 돌아가기 위한 정말 완벽한 발판이었습니다. 뱅크원의 CEO가 되자마자 그가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7,00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이런 냉혹할 정도의 효율성으로 그는 뱅크원을 성공적으로 흑자로 되돌려 놓습니다. 뱅크원을 흑자로 만들자마자 그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뱅크원을 당시 업계 3위였던 JP모건에 팔아넘기는 거였죠.
여기서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당장 돈을 많이 받기 위해 회사를 비싸게 파는 대신에 합병된 회사의 CEO 자리를 보장받는 아주 대담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이 거대한 합병으로 새로 태어난 JP 모건 체이스는요, 자산 규모 면에서 업계 1위였던 시티그룹을 불과 3천억 달러라는 아주 작은 차이로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옛 스승의 턱 밑까지 다다른 그런 순간이었죠.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때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해둔 다이먼의 JP모건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어요. 파산 직전의 투자은행 베어스턴스랑 대형은행 워싱턴 뮤추얼을 거의 헐값에 인수하면서 마침내 시티그룹을 제치고 미국 최대 은행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배신당했던 프로테제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월스트리트의 제왕이 들었습니다. 그의 현재 위치는요, 정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JP모건은 그가 건설한 거대한 금융제국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소매금융부터 기업들의 투자를 돕는 투자은행, 그리고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까지 금융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면서 명실상부한 미국 1위 은행으로 우뚝 섰죠. 이 숫자는요, 그가 18년 동안 JP모건을 이끌면서 얼마나 경이적인 성과를 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JP모건의 주가는 약 250%나 올랐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JP모건이라는 회사 하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정부가 가장 먼저 찾는 조언자가 되고요. 중앙은행인 연준의 정책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죠. 그는 이제 월스트리트의 대변인이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월스트리트의 정정에 오른 제이미 다이먼.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금융계의 황제와도 같은 그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의 유선과 그가 세운 제국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